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 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우리 금융 지주로 변신한 우리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18년도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다음에 19년도의 전략은 과연 어떨까요? 역시나 우리은행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접을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분석 해볼까요? 이미 우리은행에 대한 기업 분석은요, 과거 한번 다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전에 다뤘던 우리 성공취업 엑스파일 우리은행 편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2018년도 중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립일 잠깐 볼까요? 설립일은 1899년이죠. 매출액은 19조 9,180억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한 2조 7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 한 4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18년도 잠정보고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는 감사보고서 나오면 조금 확정되겠고요. 아직 확정보고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는 손태승 은행장으로 돼 있고요. 점포현황 877지점입니다. 17년보다는 한 개 지점이 더 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인원 연양 14,780명, 평균 연봉은 거의 비슷하죠. 타 은행과 비슷하게 한 7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잠정실적 공지를 공시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봤는데 보니까 매출액은 좀 줄었지만은 영업이익은 27%, 전년 대비해서는 27% 늘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고요. 이거 왜 늘었을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정리를 잘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좀 더 손익계산서를 볼까요? 영업 수익 같은 경우에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한 3.5% 정도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충당금 적립점 이익 같은 경우에 14%가 늘었습니다. 이게 포인트겠죠?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은행을 우리가 19년도에 이제 우리은행을 실제적으로 얘기를 할 때 영업 잘한 건 이미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겠고, 그중에서 또 특징을 뽑으라면 이런 충전이익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어필해 줄 만하거든요. 당기순이익 같은 거 33% 늘었는데 좀 볼까요? 당기순이익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는 33% 정도가 는 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충전이익 같은 경우에가 지금 보니까 한 14% 정도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영업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5% 정도가 늘었죠. 이런 거 보시면 뭘 느끼세요? 솔직히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권이 실제로 다 좋았어요. 실제로 다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은행에서 어떤 특장점을 뽑으라면 충전이익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이익,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충전이익이 뭐예요 물어보셔서 한번 좀 정리를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충당금 아시죠? 차기 이후에 지출할 거 뻔한 거 이런 특정 비용 대비해서 말 그대로 대차제도표에서 부채 항목으로 포함해서 계상해 버리는 거를 우리가 충당이라 그러는데 대출 채권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손 충당이라 그러죠. 두 번째로는 충전 이익은요, 은행에 돈을 버는 두 축인 이자 이익과 비이자 수익 있죠? 비이자 이익에서 경비 뺀 거죠. 경비가 뭐야? 판관비, 그죠? 판관비를 뺀 금액이다. 충전이익은 은행권의 구조적 수익 창출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거. 보통 은행들은 충전이익이 감소되면 대손 충당금을 줄이면서 관리하기 당연한 얘기겠죠. 공식상.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줄이면서 관리한다. 다섯 번째로 16년도에는 사실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사실 어떤 이익이 있었냐면 이중고를 겪었는데 충전 이익도 감소하고요. 또 한 가지 대손 충당금마저도 상승하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왔습니다. 지금 19년도는 어떨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 끝났다고 저는 보고요. 어느 정도의 안정기에 돌입했다고 보고 실제로 18년도에 최대 이익을 냈기 때문에 은행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다. 좋아도 너무 좋았다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적립전 이익, 그러니까 충전 이익에서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혹시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5개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포인트 찝어드렸어요. 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봤더니
기업 분석 계속 가볼게요. 19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1월 11일에 우리 금융 지주가 뭐예요? 부활한 겁니다. 부활. 설립 등기가 1월 11일에 있었고요. 출범식 1월 14일에 있었고요. 14년도 11월 이후에 4년 2개월 만에 금융지주로서 다시 한번 부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게 중요해요. 18년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금융지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은행이 어떤 특장점이 있는가 이건데, 18년도 3월에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금 적립금이 18년도 5월까지 634조 원에 어마어마하죠. 전체 가입자가 2천만 명, 2,100만 명. 이러는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수납, 연금급여 지급, 본부의 자금 관리, 운용자금 결제 등을 관리하게 됐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였죠. 18년도 3월에. 18년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캄보디아에서 금융회사 비전펀드 캄보디아 인수했다라는 사실, 이것도 포인트 짚어드리겠고요. 11년도 11월 말에는 26개 나라 421곳의 해외 영업점을 확보하게 됐다. 기존 같은 방식으로 해외 진출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현지화 작업, 그렇죠? 적중하면서 빠르게 해외 사업을 안정화시켰다라는 포인트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우리은행을 제가 개인적으로 특장점을 뽑으라 그러면 전 그런 것 같아요. 해외 영업 쪽. 그러니까 영업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러니까 해외 영업 쪽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해보거든요. 우리은행이 아무래도 CEO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EO에 대해서 우리가 손태승 은행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시길 저는 권유드리겠고요. 그러한 어떤 에너지가 우리은행 전반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지주를 위한 2018년도의 대표 연역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실제 이제 금융지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강점은 뭐가 있을까? 어떤 전략은 뭘까라고 본다면 첫 번째로 증권, 보험, 자산운용, 부동산, 신탁, 디지털 등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지주사로 됐기 때문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차별화 전략을 세웠고요. 글로벌 디지털 역량 등 그룹사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26개국 41개의 해외 네트워크 기반으로 비은행 계열사와의 동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지 영업 강화, 그렇죠? 리테일 기반의 글로벌 IB 통해 글로벌 강자로 도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CIB 모델을 구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꼭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CIB 모델입니다. CIB 모델. 손태승 회장이 이제 CIB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CIB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권에서도 또 하나의 화제죠, 사실. 상업은행, 이제 커머셜 뱅킹이랑 인베스트 뱅킹을 결합한 어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업 금융부서와 증권의 IB 조직을 이제는 연계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 면에서는 상업투자은행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금융지주 회사 하에 CB라든지 IB 자회사를 거느린 통합금융회사를 의미하고요. 내용 면에서는 업무 형태를 여수신 업무 중심에서 증권이라든지 인수합병이라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대체 투자라든지 금융상 금융 등 어떤 자산관리 부분들, 업무 비중을 높여서 수익 기반의 다각화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 이게 바로 이제는 CIB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표적인 CIB가 뭐가 있어요? 뭐네들 아시겠지만 JP 모건 체이스 앤드 컴퍼니가 있고 시티은행 등이 대표적인 어떤 CIB 은행으로서 당연히 대표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로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사실 많은 은행들이 이런 CIB 은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도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상업투자은행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손태승 회장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CEO가 하겠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건 우습게, 그러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고, 사실 CIB에 대한 모델은요, 전 금융은행권이라면 관심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왕정 완화는 무엇이고 어떠한 영향을 줄까? 이게 필기 대비인데, 사실
글쎄요, 이거 몰랐으면은 좀 문제가 전 있었다고 좀 봤어요, 사실. 근데 의외로 좀 헷갈렸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양적 완화의 사전적 정의가 뭐죠?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국채나 다른 뭐 다양한 금융자산을 매입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쓰냐면 정책금리가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일 때 도저히 내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재정도 부실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되고요. 보시면 나오죠.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제는 직접적으로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양적 완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사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푸는 겁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국채 매입이라든지 자산을 이제 매입하면서 당연히 이제는 통화량을 풀어버리는 거죠.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겠고 돈을 공중에서 뿌린다고 해서 뭐냐?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딱 봐도 옛날 생각 나시죠? 예, 과거 시험 볼 때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상경계 출신 아니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양적 완화 들어갑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당연히 달러 통화량이 증가가 되죠. 풀어버리잖아요. 유동성 풀어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달러가 유동성이 풀려버리니까 달러 가치 하락을 하겠죠. 그럼 환율이 상승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 입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통화량을 많이 풀었어요. 달러 통화량 풀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달러 가치 하락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죠. 이제는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네요. 그러면 물가 상승해요. 원자재가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주죠. 그럼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어떤 일이 나죠? 그렇죠. 소비가 위축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어떤 교과적인 어떤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는 양적 완화에 대한 미국의 얘기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지문에도 나왔지만은 달러 통화량 증가되면 당연히 뭐였어요? 그 유동성이 차고차고 넘쳐서 당연히 신흥국에도 투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달러 유입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아니면은 사회 구조적으로 본다면 사실 경제를 넘어서 많은 문제를 사실 일으켰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부동산 거품이 굉장히 심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워낙 그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달러 많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나요? 증시가 이제는 불이 붙죠. 증시 불 붙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보통 증시가 불 붙으면 부동산하고 좀 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같이 불이 불었어요. 증시도 불 붙고 부동산도 불 붙고 참 재밌었어요. 2018년도가 사실 17년도도 그랬고. 그래서 보면은 달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사회적 현상도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달러 유입되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평가 절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당연히 대비해서 우리의 원화가 이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환율 하락이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되죠. 사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소비 위축, 그다음에 평가 정상, 이게 사실 그 포인트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들, 이러한 어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은요, 여러분께서 이제는 당연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이해 못하면 좀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 좀 기억해 주시겠고요. 그러면 어떨까? 지금 미국 이제 양적 완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대되는 건 없을까요? 반대되는 거? 테이퍼링이 있죠. 테이퍼링 뭐야?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이제 양적 완화 정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는 것을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출구 전략이죠. 테이퍼링은요 점점 가늘어져요. 이게 뾰족하다라는 뜻으로 2014년도에 누가 썼냐면 버냉키 그 당시에 중앙은행 이제는 말고 의장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써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당연히 뭐겠어요?
유동성을 다 흡수하잖아요. 그럼 신흥국에 있던 달러들 어디로 가나요? 다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신흥국 입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외환 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 양적 완화나 테이퍼링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지금은 어떨까요? 19년도는 어떨까요? 19년도.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19년도는 과연 어떤 환경이죠? 지금 저희가? 그렇죠.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어떤 양적 완화든지 환율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나고 했죠?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테이퍼링을 이미 끝났어요. 테이퍼링이 이미 됐습니다. 테이퍼링 했어요. 다 이제는 뭐요? 유동성 다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번 연도 말 가서는 테이퍼링 이제 끝내겠다. 예? 양적 완화는 이미 끝났고요. 테이퍼링도 이제는 양적 완화 되다 보니까 테이퍼링까지 가면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그 테이퍼링은 어느 정도 이제 19년도 말 가서는 이제 끝내겠다는 얘기를 최근에 이제는 FOMC를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FOMC가 항상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귀를 이렇게 좀 열어 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뉴스도 자주 보시고 FOMC가 항상 열릴 때마다 항상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거지만은 테이퍼링 같은 거를 이제 자산 축소를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테이퍼링과 양적 완화에 대한 이해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세요. 수합 분석틀 이야기인데 사실 수합 분석 뭐 다른 은행권에서도 이미 나왔던 수합이라든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제가 또 얘기를 하냐면 사실 필기에서는 뭐 굳이 은행권 다른 은행권에서도 단골 소재고요. 사실 분석 틀을 이해 못하면은 글쎄요 뭐 다른 은행권에도 또 은행권이 아니더라도 사실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무엇보다 PT 면접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분석 틀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수학 분석을 통해서 많이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학부생들한테 가르치면은 이 수학 분석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단순히 뭐 강점과 약점 쓰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만 이렇게 나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수학 분석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흔히 여기 나온 것처럼 SO 전략을 짜고 아니면 뭐 W 전략 짜고 ST 전략 짜고 WT 전략 이런 어떤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뭐 우리 은행에 내가 들어갈 은행에 나의 장점은 뭐고 위험 요인은 뭐고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표피적으로 보시면은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보셔야 될 거는요. 전략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수학 분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도출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 수학 분석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먼저 나열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 은행에 내가 들어갈 회사에 아니면은 기회 요인이 뭐고 강점이 뭐고 뭐 나열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아까 전략 도출한다 그랬는데 그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분석 툴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요. 외부 환경 분석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강점과 약점은 나의 강점과 약점 아니면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잖아요. 그 문제는 뭐게요? 나만 알아요. 그죠? 내부 환경 분석입니다. 내부 환경 분석은 밸류 체인, 그냥 가치 사슬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은 우리가 봤을 때 패스트 분석 아니면은 이제 5포스죠. 5포스를 통해서 외부 환경 분석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조금 말씀드릴 때 뭐 면접이든 아니면 PT 면접이든 뭐든 간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거시적인 환경 분석 아니면 외부 환경 분석을 해봐라 그러면 되게 머뭇거리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말하는 법을. 그럴 때는 딱 네 가지만 보십시오. 네 가지. 어떤 틀에서 분석하냐면 패스트 분석 틀에서 여러분 외부 환경 분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정치적 요소, 두 번째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소 이 네 가지 틀 안에서 외부 환경 분석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회사든 나든 뭐든 간에 나에게 정치적 요소는 아니면은 우리 은행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요소는 외부 요소잖아요. 경제적 요소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정치적 요소를 본다면요, 우리가 보통 뭐 세금, 노동법, 뭐 무역 제재, 환경법 이런 법, 정치적 요소의 어떤 국회에서 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 은행이 받는 영향들, 아니면 내가 받는 영향들, 아니면 내가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그 프로젝트가 받는 영향들. 정치적 요소, 하나의 틀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요소가 있겠죠.
경제적 요소는 뭐예요? 우리가 나오죠.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이 변할수록 우리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아니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의 문제는 뭔가요? 지금은 우리가 금리가 어떤 상태죠? 굉장히 뭐예요? 올라가는 상태인가요? 원래는 사실 16년도, 17년도 봤었을 때 18년도 초만 봤을 때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굉장히 기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야, 그러지 마. 자꾸 이러니까 사실 뭐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도 물론 정치권은 자기네들은 정치권 입장을 안 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럴까요? 과연?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금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계속 동결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심리가 지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금리 현상들, 환율의 변화들, 그다음에 거시경제가 흐르면서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경제적 요소도 우리가 분석 틀로 볼 수 있겠고 사회적 요소도 있죠. 인구 통계학적 분석, 인구 성장률. 오늘도 계속 나옵니다. 뉴스가 요즘에 최근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나 줄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스토리텔링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애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근데 한 학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사실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학부생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요즘 초등학생 학급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니? 그랬더니 너희 때는 이제 3학년들이었는데 너희 때는 몇 명이어서 했더니 한 30명, 40명 정도 됐었대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는요. 20몇 명입니다. 20몇 명.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생들이 없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뭐야? 사회적 요소인 거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금융권도 마찬가지죠. 금융 소비자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서비스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점점 더 고용은 줄 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사회적 요소도 굉장한 외부 분석 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해안을 준다. 기술적 요소도 있죠. 뭐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키오스크가 늘어나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게 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예요? 은행권으로 따지자면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된다. 로봇 어드바이저가 나와서 이제는 사람이 투자에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로봇 어드바이저가 나와서 이제 권유해주고, 그죠? 이런 어떤 핀테크의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사실, 기술적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을 본다. 너에 대해서 한번 외부의 영향 어떤 게 있니? 라고 하면 딱 4가지를 제시하면서 정치적 요소는, 경제적 요소는, 사회적 요소는, 기술적 요소로 해서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분석들을 제공하냐면 뭐지? 이걸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딱 질문 나오면 딱 4가지 틀에서 보시고 법적 환경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4가지 분석, 패스트 분석을 꼭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마이클 포스의 이제는 마이클 포터의 이제 5포스 분석도 있죠. 경쟁 모형이죠. 경쟁 모형.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을 했을 때 경쟁자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경쟁자 분석을 하는데 경쟁 모형이 있어요. 경쟁 모형. 어떤 경쟁자가 있을까? 당연히 뭐예요? 내 산업 안에서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자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경쟁자 뭐겠어요? 앞으로 나에게 경쟁할 신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앞으로 내 사업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잠재적 진출 기업도 하나의 경쟁 모형이 될 수 있겠고요. 대체품이 있죠. 대체품.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뭐겠어요? 실제 미국에서 나이키에서 매출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서베이를 돌렸습니다. 서베이 돌려서 나이키의 경쟁회사는 어디일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나이키의 경쟁회사는 어디인가요? 아디다스인가요? 리복인가요? 그렇지 않죠.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닌텐도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닌텐도. 왜 그래요? 나가진 않는 거야. 나가진 않는 거야. 이게 막 운동도 하고 신발도 떨어지고 찢어지고 옷도 찢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가진 않고 집에서 볼링공 굴리고 집에서 게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매출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광고를 하죠? 캠페인 영상을 자주 올린다. 캠페인 광고를 많이 내죠. 무슨 얘기예요? 나가 뛰어 놀자. 이거예요. 나가 뛰어 놀자. 운동하자 이거예요. 이런 캠페인 광고를 많이 했죠. 뭐야? 잠재적인 넘어서 대체하는 거죠. 나의 효용을 대체하는 것. 나의 효용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이제는 새로운 경쟁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도 있을 거고요. 공급자의 교섭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5가지의 힘, 경쟁세력 모형이다라고 해서 외부 환경 분석을 이렇게 갖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회와 위험 요인이 나와요. 왜냐하면 외부 환경 분석이 되면요. 기회와 위험 요인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드디어 SO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SO 전략이 뭐예요? 강점을 살려서 뭐예요?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는 전략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하, 나의 강점을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강점을 살려서 지금의 외부 환경에 있는 기회 요인들을 뭐예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ST 전략 있죠. 강점을 살려갖고요, 위험 요인을 줄여버립니다. 자, 뭐겠어요? 우리가 항상 수학 분석을 했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하셔도 선택하셔도 돼요. 아, 저는요 SO 전략을 쓸 겁니다. 아, 저는요 SO 전략과 ST 전략을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W 전략도 있어요. 약점을 보완해요. 나의 약점을 보완해서 뭐예요? 기회 요인을 더 극대화하는 거죠. 기회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WT 전략이 있습니다. 약점을 보완해요. 나의 약점을 보완해서 위협을 회피해버립니다. 이런 어떤 전략들이 실제 수학 분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제발 좀 나의 강점은 뭐고요? 나의 약점은 뭐고요? 나의 기회 요인은 뭐고요? 위험 요인은 뭡니다. 이게 아니라 SO 전략은 뭐고요? 그죠? ST 전략이 뭐고요? 이렇게 해서 전략 도출을 하는 게 진정한 수학 분석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이런 어떤 분석 틀을 통해서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학 분석을 통해서 사실 면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수학 분석을 통해서 또 지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즘에 좀 정리를 한번 필요하겠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이제는 우리 경제학과 아니면은 뭐 경영학과라든지 상경계열 애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수학이라는 거 나오면 여러분 SWOT 이거 나오면 이게 틀리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면접 들어가서도 이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종이 이렇게 있으면요, 종이를 갖고 4번은 접어갖고 A4 용지 뭐 이렇게 4번 접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은 아마 이런 어떤 문제들은 충분히 이제 여러분 것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금융지주사로 바뀐 이후에 수많은 이제 도전적인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은행이 정말 제가 기업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필기 이론에 대해서 좀 소개한 것처럼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도전해서도 멋진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도전하셔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은행에 꼭 도착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성공적 엑스파일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